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국내 유일 도시재난 생존 전문가 우승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상경보 및 대피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지진이나 또 자연재난, 산불처럼 주위에 큰 사고가 터졌을 때, 그리고 또 심지어 이 전쟁이 났을 때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가장 먼저 받는 경보가 있죠. 바로 이 재난 문자입니다. 정부에서는 국민한테 각종 경보를 보내갖고 빨리빨리 대처하도록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데요. 재난 문자도 이 등급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등급에 따른 대처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문자는 재난의 위급 상황에 따라서 이 3단계로 나뉘고요. 또 경보 알람 소리도 좀 다릅니다. 자, 첫 번째 위급 재난 경보 문자는요. 전쟁이나 또 적의 공습, 또 초강력 지진, 이건 보통 규모 6 이상을 얘기하고요. 또 즉각 대피가 필요한 경우에 발송이 됩니다. 이때 경보 소리는 60dB 이상으로 되게 요란한데 수신 거부 설정은 요거는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이 긴급 재난 경보 문자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테러나 홍수, 지진, 폭우, 산사태, 이처럼 긴급한 재난 상황이 됐을 때, 또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빨리 대피 안내가 필요할 때 발송이 되는데 경보음은 40dB 정도 되고요. 수신 거부 설정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긴 하지만은 나의 안전을 위해서는 되도록 켜놓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세 번째로 안전 안내 문자가 있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인데요. 각종 재난 안내나 급하지 않은 안전이나 이런 알림에 대해서 보내게 됩니다. 수신음은 일반 음이고요. 또 수신 거부 설정도 역시 가능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 이런 관련 정보들을 이제 많이 받게 됐는데 가장 낮은 등급으로 이런 안전 안내 문자가 발송이 되는 거죠. 재난 문자가 모든 휴대폰에 또 다 발송이 될 것 같지만 사실 아닙니다. 국내 휴대전화 5천만 대 중에 재난 문자를 수신하지 못하는 게 무려 150만 대나 되고 있습니다. 보통 3G 폰과 또 초기 4G 폰 이런 전화기에는 재난 문자가 수신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좀 나이 드신 부모님이나 또 노인분들이 이런 구형 휴대폰을 많이 갖고 계신데 이런 휴대폰에 안전 문자가 수신이 안 돼서 걱정하실 수 있지만은 안전 디딤돌 앱이란 걸 설치하시면 역시 알림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데프콘 경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프콘 경보는 위기 상황 시 전군에 발령이 되는 총 5단계의 방어 준비 태세를 가리키게 됩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비상시에 위성이나 정찰기, 또 전자전기, 대북 정보 라인을 통해서 이런 위급 정보를 바탕으로 발령하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 데프콘 5. 자, 이거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전쟁 위험이 없는 평화 상태를 말을 합니다. 완전한 안전한 상태죠. 그 다음 데프콘 4. 요거는 준비 태세 상태를 말합니다. 분쟁 지역에서 적과 대치하고 있을 때 전쟁 발발 가능성이 낮을 때 데프콘 4라고 하는데 한국이 데프콘 4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그 다음 데프콘 3, 이건 준전시 상태 때 단계를 말을 하는데요. 조만간 적의 도발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이럴 때 발령이 되고요. 전군에 출타 금지가 되고 또 무장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 태세를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때 그리고 1983년 아웅산 묘소 폭파 테러 때 발령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데프콘 2, 요거는 전쟁 준비 완료 단계, 아주 긴급한 상황이죠. 적의 전쟁 징후가 확실시 될 때 역시 발령이 됩니다. 동원 지정된 예비군을 소집을 하고 부대를 편제를 하고요. 또 전군의 탄약까지 지급이 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병영에 있는 병사들은 군장을 완비하고요. 또 총기를 분출하고 탄약이나 식량까지 지급을 받고 얼굴에 위장까지도 실시하는 심각한 단계이죠. 자, 그리고 가장 위험한 데프콘 1, 이건 전시 상태 때 발령이 됩니다. 수시간 내에 적의 도발이 확실시 될 것 같다. 이럴 때 발령이 되는데 전쟁 시작을 의미하는 전군 동원령이 선포가 되고요. 국가가 본격적으로 전시 태세에 들어간다는 것들을 선포를 하는 것들이죠. 시민들한테도 대피 경보가 즉각 발령이 됩니다. 또 민방공 경보도 있습니다. 적의 공격,
뭐 항공기나 또 미사일, 또 특수부대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또 공격 중일 때 국민들이 빨리 대피하라, 신속한 대피를 위해서 발령이 되는데요. 경보는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각기 사이렌 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알고 있어야지만이 이 사이렌 소리 들었을 때 즉각적인 빠른 상황에 맞게 대처할 수가 있겠죠. 경보는 TV나 라디오는 물론 거리에 있는 소방서나 주민센터의 스피커로 크게 방송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 경계 경보가 있습니다. 1분 동안 평탄한 사이렌 소리가 나고요. 듣는 즉시 근처에 있는 대피할 준비를 하고 또 이동에 시간이 걸리는 어린이나 노약자, 환자분들은 미리 대피를 하셔야 됩니다. 대피할 때 미리 준비했던 생존 배낭과 옷, 담요, 먹을 것 같은 것들을 이제 비상용품들을 미리 가져가셔야 되고요. 대피 전에도 집안에 있는 가스나 전기 스위치를 다 꺼갖고 화재나 폭발 위험을 차단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바로 공습 경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사이렌 소리는 5초 동안 상승하고요, 3초 동안 하락하는 요란한 파형에 물결치는 듯한 사이렌 소리입니다. 경보를 듣는 즉시 인근 대피소나 지하도로 달려가시고요. 만약 없다면 근처에 있는 큰 건물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큰 화단이나 조형물 뒤로 갈 수도 있고 배수구 같은 지형짐을 이용해갖고 외부 피폭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일행이나 아이들이 있다면 신속하고 질서 있게 좀 대피를 유도하셔야 됩니다. 또 내가 운행 중인 차량이 있다 하시면 즉각 갓길로 도로 우측으로 안전지대로 정차하시고 대피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안전지대는 인터넷에서 국민재난안전 포털을 검색을 하셔서 찾아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더 쉽게는 핸드폰에 안전 디딤돌 앱을 설치해서도 바로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내 집 주위에 대피소 어디에 있는지,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검색을 할 수가 있고요. 대피소는 주로 인근 건물이나 지하, 또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하도나 지하철 역사, 지하실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쟁 시 이제 폭격으로부터 가장 안전하게 몸을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되죠. 여러분이 가실 대피소도 4가지 등급에 따라 나뉘어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첫 번째로 1등급 대피소가 있습니다. 1등급 대피소는 말 그대로 포탄이나 또 미사일 공격을 막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 핵무기 공격과 화생방 공격까지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기나 통신 설비, 또 공기 정화 설비, 정수 장비 같은 것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만은 문제가 전국에 몇 개소 되지 않는다는 것들이죠. 주로 새로 지은 신청사 같은 곳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 비상시에는 민방위 상황시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 같은 민간인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 2단계, 3단계, 4등급 이런 민방위 대피시설도 있습니다. 전국에는 26,000개의 대피소가 있고요. 서울에만 한 4,000개 정도 이런 비상 대피시설들이 있는데 이 중에 2등급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들은 고층 건물의 지하 2층 이하, 또 지하철, 터널 이런 것들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3등급은 거리에 있는 지하 상가나 또 일반 저층 건물의 지하층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4등급 대피시설은 개인 주택이나 또 소규모 건물 지하 주차장 이런 것들이 지정이 되어 있고 대다수 대피시설들이 이렇게 3등급, 4등급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피소에 갔는데 궁금한 게 있죠. 내가 반려동물들을 키우고 있는데 만약 비상시에 이 아이들, 개나 고양이들을 데리고 갈 수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 여기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서는 이 관련 법률로 대피소에도 이 반려동물들을 데려갈 수 있게끔 다 법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까지는 법적 허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많이 놀라셨죠? 행정안전부의 애완동물 재난대처법 이런 법률에 따르면은 비상시에 동물 소유자들은 자기 동물들은 자발적으로 자기 직접 스스로 대피시켜야 된다. 이렇게 법제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 재난이 잦은 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공론화해갔고요. 따로 법규로 명문화했다고 합니다. 미국 연방재난관리청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의 대피 방법들을 시민대피 매뉴얼에 따로 포함을 시켰다고 합니다. 또 생존 팁 있습니다. 대피할 때는 부수고 나가라입니다. 자, 한국 분들은 참 법질서 잘 지키고 공중도덕, 남의 패 끼치는 것들 크게 신경 쓰죠. 근데 내 아이나 가족이 아파서 응급실로 빨리 차를 몰고 갈 때도 신호등과 교통 질서를 되도록 다 지키려고 하는데요. 특히 남한테 이제 피해를 주는 부분이라 하면 더욱더 망설이게 되죠. 하지만 비상시 급할 때 탈출이나 대피,
또 생사가 걸린 피난할 때는 이게 좋지가 않습니다. 집이나 차, 또 장비, 물건, 돈조차도 생명보다 더 중요할 수 없다는 거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대피할 때는 유리창이나 또 유리문이 잠겨 있으면 바로 깨부시고 탈출하셔야 됩니다. 또 차 문이 잠겨 있다면 바로 유리창을 깨고 나갈 수 있어야 되고요. 과감할 때는 과감하게 행동하셔야 됩니다. 또 내가 차로 납치가 될 때는 시간을 끌수록 생존 확률이 적어지게 되거든요. 자, 이때는 옆에서 핸들을 확 꺾어갖고 근처에 있는 다른 차나 벽을 고의로 이제 들이받게끔 조치하셔야 됩니다. 차 사고로 큰 소리가 나게 되면은 주위 사람들이나 CCTV 카메라가 찍어서 이목을 끌 수가 있거든요. 이때 도망을 가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도망갈 때나 위급할 때는 사소한 법을 어기거나 공공기물을 부수는데 너무 민감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의 기물을 파괴했다면 나중에 배상을 해주면 되는 거죠. 특히 이런 것에 대해서 긴급 피난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고 국가에서도 그 정당성을 인정해주고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간단하게 형법 제22조 긴급 피난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언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기나 타인이 현재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동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벌하지 않는다. 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동네를 산책을 하는데 갑자기 큰 개가 뛰어나와갖고 짖고 위협을 할 때 내가 이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남의 집에 뛰어들어왔다. 자, 이때도 주거 침입죄가 해당되긴 하지만 이때 이런 상황에서는 역시 처벌받지 않는 거고요. 긴급 피난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또 불이 난 건물이나 차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또 대피를 위해서 유리창이나 또 문을 부숴야 될 때도 역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또 내가 밤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스토킹이나 성희롱 위기에 처했을 때 이를 피하기 위해서 여자분들이 혹은 납치 위험에 처한 아이들이 급히 근처에 있는 가게나 집, 상가로 이제 달려가서 피신할 때도 역시 주거 침입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이제 피난 과정에서 문이나 또 기물을 좀 부숴줘도 손괴죄가 아니고요. 긴급한 피난이나 대피할 때 어느 정도 위법성이 허용이 된다는 법률입니다.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정당 방위로 인정하는 것과 역시 비슷한 맥락입니다. 자, 그 다음은 대피할 때 합창, 노래를 부르라입니다. 미국 9.11 테러 때 무역센터 직원들이 단체로 계단을 통해서 내려오면서 사람들이 겁먹거나 서두르지 않게 단체로 노래, 합창을 부르면서 대피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거긴 굴지에 금융회사가 있었는데 3,000명 전 직원이 대부분 생존 대피를 할 때 같이 합창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대피를 해갖고 안전했다고 합니다. 생존 대피 노래는 누구나 알고 또 적당한 리듬의 노래를 부르면 안정도 되고요. 또 옆에 동료애도 생깁니다. 이런 노래는 유행가나 동요도 좋고요. 또 회사 사가나 학교 교가도 좋고요. 미리미리 한 서너 곡 정도 어떤 노래가 좋을까 생각해 보신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소 학교나 직장에서 대피 훈련을 할 때도 같이 직원들과 같이 합창을 하면서 이동하는 훈련하는 것들도 실제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급 재난 문자나 대피 사이렌을 들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드렸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일상에서의 각종 안전법과 생존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